1892년 8월 4일 아침, 보든 부부의 끔찍한 죽음은 그 결말 때문에 매사추세츠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내 애비 보든은 나무도끼로 머리를 19번 맞았고 남편 앤드류 보든도 11번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는 알리바이가 부족해 리지 보든의 딸이다. 그러나 나중에 법원은 리지가 무죄라고 판결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보든 가족 사건의 실제 범죄자가 누구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1892년 8월 4일 아침,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은 이 씨를 비롯한 주인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하녀 브릿짓 설리번이었다. 앤드류 부인, 애비와 두 딸 엠마, 리지 보든이 자신들의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식사 후 임마는 친구인 MR를 만나러 갔습니다. 앤드류는 밖으로 나갔고 애비는 청소를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앤드류는 집으로 돌아왔고 리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보든 부인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보든은 애비 보든, 리지 및 임마의 계모입니다. 앤드류가 애비와 결혼한 이후로 두 사촌은 그녀를 실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리지의 이야기를 믿고 침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잠시 후 앤드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게다가 브릿짓은 좀 피곤하다며 방으로 돌아가자고 허락을 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고 한다. 브릿짓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브릿짓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리지의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리지는 아버지의 죽음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피범벅이 되어 의자에 누워 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 리지의 비명을 듣고 브릿짓은 재빨리 의사와 이웃 몇 명, 경찰을 찾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A씨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비는 그랬다. 리지는 MR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이웃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앤드류, 부인, 보든은 아픈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당황하면서 리지는 며칠 전 그녀의 부모님이 우유에 중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버리 보엔이라는 현지 의사와 함께 돌아온 브릿짓은 올라가서 바닥에 있는 모든 방을 확인하고 부인을 발견했다. 애비는 피 웅덩이 속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비 보든은 도끼로 총 19차례, 앤드류는 같은 무기로 11차례 공격을 받았다. 현장에서 애비의 혈액은 응고돼 검게 변해 있었다. 시베리는 가해자가 아내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법의학자들은 앞서 리지의 증언처럼 부부의 뱃속에서 독극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리지는 범죄 당시 창고에서 물건을 찾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여전히 리지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없었고 불행히도 리지를 비난할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리지 외에도 한 남자가 보든이 집 주변을 배회했지만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리지로 전환하기 전에 브릿짓조차도 용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보든 부부를 죽이기 위해 집에 침입했다면 애비를 죽인 후 앤드류가 돌아올 때까지 집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리지와 브릿짓은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든 가족의 지하실에서는 손잡이가 부러지고 피로 뒤덮인 도끼도 발견되었습니다. 리지 부인에 따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비는 편지를 받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서 나갈 기회조차 없었다. 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리지는 계모가 편지를 불태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경찰이 그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 하루 전 리지는 청산가리라고도 알려진 청산을 구입하려 했으나 이곳 직원은 경찰의 명령이 없는 한 판매를 거부했다. 그날 저녁 리지는 러셀이라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재판에서 러셀은 리지가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한다는 걱정에 대해 종종 자신에게 털어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다음날 러셀은 리지가 오븐에서 드레스를 태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러셀이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리지는 그것이 얼룩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셀이 이러한 세부 사항을 말한 후 수사기관은 리지가 부모를 살해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즉시 체포했습니다. 리지 보든의 재판은 1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는 미국 언론이 그 어느 때보다 흥분한 날이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지는 재판 중에 일어서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항상 기자들의 카메라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리지의 변호사는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그녀의 몸은 확실히 많은 피로 뒤덮였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리지의 몸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보든 부부의 이웃이자 또 다른 주요 증인인 애들레이드 처칠은 리지가 살인 당일 다이아몬드가 박힌 하늘색 드레스를 입었지만 어떤 얼룩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피가 묻어 있나요? 범행 당시 창고 안에 있던 리지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변호사가 내놨다. 그는 또한 리지가 약국에 독약을 사러 갔다는 사실이 리지의 살인 동기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여러 날의 재판 끝에 6월 19일 법원에서 리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살인범은 탈주한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리지 보드는 펄 리버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임마는 메이플 크로프트라고 불리는 언덕의 호화로운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임마는 여동생을 극도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리지는 그녀의 이상한 성격과 패션 스타일 때문에 종종 놀림을 받지만 임마는 항상 그녀의 여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옆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는 리지의 사소한 절도를 은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계모가 사망한 지 불과 5년 만에 리지는 절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1904년까지 펄 리버의 저택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때 리지는 낸스 오넬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리지와 낸스의 관계는 임마로 인해 방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불과 2년 후 엠마는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리지의 거칠고 장난기 많은 성격, 밤새도록 파티를 하는 것, 무리한 요구 때문에 엠마가 불편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의 엠마는 이사를 결심했고 그 이후로 두 자매는 거의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인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살인범이 앤드류와 윌리엄의 사생아였으며 리지와 엠마가 그 계획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리지와 브리짓 이 보든과 그의 아내의 살인을 계획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믿습니다. 1927년 6월 1일 리지 보든은 과거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미스터리를 가지고 펄 리버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지 보든은 정말 결백한가요? 아니면 이 살인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물론 병원에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간호사가 연쇄 살인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Facing justice, but not the cameras, Niels Hogel was once a nurse charged with helping patients, but in court he admitted to killing scores of them.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이며 제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독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간호사로 위장한 살인범 닐스 회겔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최소 100명의 환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무고한 환자들에게 끝없는 악몽으로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닐스 회겔은 1976년 독일 북부 빌헬름샤펜에서 간호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3살에 간호학 학위를 취득한 후 닐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올덴부르크 병원의 심장수술 부서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의사와 비교될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신입 직원들인 닐스와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적 압박이 커지면서 그는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점점 더 하찮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닐스는 출근을 위해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깊게 한숨을 쉬며 또다시 지루하고 단조로운 하루를 예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한때 상상했던 이 직업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진 올덴부르크에 정착한 닐스 회겔은 의지할 가까운 친척도 없이 점차 외로움과 절망, 스트레스에 빠져들었습니다. 버려진 듯한 고독감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며 그는 일시적인 도피처로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끝없는 취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겨울의 어느 야간 근무 중 닐스의 마음속에 미친 듯이 비틀어진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2000년 2월 7일 밤
닐스는 응급약물 캐비닛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며 재빠르게 리도카인 3병을 집어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리도카인은 주로 심장 리듬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마취제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투여하면 심부전과 호흡 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닐스는 로비를 지나 수술 후 심장수술 환자들을 위한 중환자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관과 의료 장비가 연결된 채로 잠들어 있는 한 노쇠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환자는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나서 닐스는 천천히 환자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한 뒤 알람을 다시 켜고 재빨리 떠났습니다. 아무도 끔찍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갑자기 숨을 멈추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닐스는 달려가 인공호흡을 하여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렸습니다. 닐스의 동료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그의 예리함, 민첩함, 결단력을 칭찬했습니다. 다음 날 닐스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꽃다발과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극찬하며 그들의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닐스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세주, 영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닐스는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비밀리에 환자에게 과다 복용을 시켜 심정지를 유발하고는 뛰어들어 구해내며 주위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조 시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많은 환자들이 인공호흡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닐스는 이러한 실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성공적으로 구했을 때 그는 엄청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나쁜 운이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불행한 사고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닐스 회겔은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빈번하게 개입한 덕분에 올덴부르크 병원으로부터 2번의 생명구조상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그에게 주사기 바늘로 만든 목걸이를 수여했고 그는 자랑스럽게 착용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닐스의 범죄에 대한 믿음과 집착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8월 의사와 병원 관리자들은 환자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건의 증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이 닐스의 근무 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 회의로 인해 닐스는 다소 걱정하게 되었고 3주간의 병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부재 동안 병원에서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단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사망자 수와 닐스의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행동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닐스의 영웅적인 모습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며 그에 대해 뭔가 비밀스럽고 불분명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진은 경찰을 개입시키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평판이 손상될 것을 두려워했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지 의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말 중환자실 책임자는 닐스를 마취과로 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 부서 책임자 또한 닐스에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닐스가 도착한 이후로 이 부서에서도 사망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닐스를 병원 내에서 환자들의 이동을 돕는 업무로 재배치했습니다. 2022년 10월 닐스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간호부서 책임자와 만나 추천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그에 대한 잠재적인 미래의 우려를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빛나는 추천서 덕분에 닐스는 40km 떨어진 델메노르스트 병원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뇌졸중 및 심부전 치료로 유명한 의료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닐스는 계속해서 야간 근무를 선택하며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구하는 백의의 천사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닐스의 동료들도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를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항상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닐스가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커져가는 의심으로 인해 병원 내 모든 사람들이 그와의 대화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2005년 6월 22일 델메노르스트 병원에서 거의 3년간 일한 끝에 닐스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날 심장 수술을 마친 63세의 남성 환자 디터 마스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닐스 회겔은 방에 들어가 디터의 중심정맥 카테터에 항부정맥제를 40ml 주사하여 그의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닐스는 알람을 미리 꺼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동료가 들어와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당황한 닐스는 빈 약병을 주머니에 급히 집어넣었습니다. 간호사는 닐스와 논쟁하는 대신 고군분투하는 환자를 구하는 데 집중했지만 불행히도 그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즉시 간호사는 약물 캐비닛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5개의 약물이 사라졌고 모든 빈 약병은 환자 침대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병원 관리진은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대규모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닐스 회겔은 환자 디터마스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회겔의 연쇄살인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여 그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도록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병원의 모든 사망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가 근무를 시작한 이후 사망자 수가 2배로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10월 경찰은 닐스의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KARDIO 조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조사관들은 67개의 다른 묘지에서 총 134구의 시신을 발굴하고 닐스가 올덴부르크 병원에서 최소 36명의 피해자와 델메노르스트 병원에서 64명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그가 100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2019년 6월 6일 강력한 증거를 토대로 올덴부르크 지방법원은 닐스 회겔에게 고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15년 후 가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독일과 국제 전문가들은 닐스의 동기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해왔습니다. 그들은 닐스의 희생자 선택이 무작위였으며 닐스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중독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경과 의사인 칼 하인츠 바인 박사는 닐스가 깊이 뿌리 박힌 자기애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닐스 회겔의 잔악행위에 대한 10년 이상의 조사가 끝난 후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어 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현실은 그의 손에 희생된 무고한 환자들이 생전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독일 범죄 역사에서 어두운 장의 끝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의료 부문 내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